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하버드 갔어.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 좀 짠하죠.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좁아지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 없는 사람, 우리 영화에서 본 사람 있죠. 크루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할아버지. 대개 보면 아쉬운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원래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나이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사람이 융통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젊을 때는 왜 싫어도 받아주잖아요. 간짜장 먹으러 갔다가도 윗사람이 순댓국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 나는 그냥 간짜장 먹을 거거든 하는 것처럼 굳이 내하고 마음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참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제 대개 보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죠. 이게 전형적인 심리적인 성장 또는 심리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누구한테 특별히 기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왜 인생 살면서 위축받고 상처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기준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죠. 근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아랫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막말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나르시스트라든지 뭐 반사회적 성격 같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알고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관계를 끊잖아요. 옆 사람이 관계를 끊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히스테리,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 이익만 챙기고 친구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멀어지죠. 예를 들면 좋아서 만나긴 하는데 밥값, 술값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대는 잘 모를 텐데 나이 50 넘고 60 넘어서 만나는데도 네가 원래 내던 거니까 계속 내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낼 수는 있는데 계속 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돈 자꾸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10만 원 뭐 이런 사람. 나중에 갚더라도 불편해져서 지만 챙기는 것 같은 친구들을 안 만나고요. 또 하나는 친구 감정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 감정 배출구로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만날 때마다 욕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나이 먹어서도 있어요. 저기 어른들 많이 모이는 동네 가면 초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해서 만나는 칠순 어르신들이 서로 욕하면서 뭐 이끼저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만나요. 그리고 나 힘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 자랑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다니시다가 아유 수준 안 맞아서 안 갈래 그런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거기 가면 지 잘난 척하는 친구 때문에 상처 입고 아니면 자기 힘든 얘기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라면 혹시 내가 내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감정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 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뭐 하버드 갔어.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 거의 그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멀어진 분들. 왜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좀 멀어지거든요.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 좀 짠하죠. 후가정을 아니까.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옆방 제 동료가 여행을 간대요. 근데 원래 둘이 갈래다가 자녀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가 넘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종이 한 장을 써서 줬대요.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뭔가 봤더니 여행 가서 음식 맛 타박하지 않기. 이거 물어보지 말기. 이거 얼마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는 관광하고 나서 이게 다냐? 라는 말 하지 말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야 집에 가서 된장국 먹는 게 낫겠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말기를 아빠한테 줬대요.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돼. 젊은 사람들하고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표적인데 나이 들면서는 일단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내 말이 다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을 수 있어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늙어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 젊을 때 하던 거 그리워하는 거. 그거 그리워서 젊을 때 하던 등산도 하기 힘들고 젊을 때 하던 수영 200m는 못하니까 나이 7순 먹으신 어른들이 젊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거. 어쩌다 한번 친구들 만나면 20살 때처럼 소주 한 두세 병씩 먹고 병 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건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넘버원은 나 늙었으니까 니들은 당연히 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전철 탈 때 그 왜 내가 보기엔 나보다도 건강한 분인데 등산 갔다 와서 되게 씩씩한 등산복 차림으로 저기 노약자석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는 어른들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 지하철도 돈 내고 탔을 것 같은 분인데 머리는 또 허옇지만 노인 행세하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대접할 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다 대접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하거나 눈치를 주면 사람들은 알지만 대접 안 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좀 늙은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겠군 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처음 만나면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몇 년생인데 그래서 몇 살인데 아니면 아빠가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이 많다는 거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 오히려 그런 기준은 이게 동양의 문화권에서 연장자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유교의 근본 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은 어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게 유교의 근본 원리에 가깝죠.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대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잖아요. 국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특별 대책도 마련하고 방문간호팀이라는 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도와드릴 거 있는지 확인하러 다닐 정도로 독거노인들은 건강상 또는 정신건강상 아주 안 좋아요. 대개는 같이 사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처 입는 사람. 내가 원래 셈이 많아서 누가 자꾸 우리들 젊은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심심해서 보는데 페이스북 볼 때마다 상처 입어. 인스타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부러워가지고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면 혼자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 가족이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만나봐야 내가 해만 끼쳐지는 경우라면 가족이라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여자 주인공 지은탁이 이모 같은 존재. 같이 사는데 이모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물론
지은타기가 갓난아기 때처럼 어렸을 때야 누가 먹여줘야 됐으니까는 그때야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가족 친구가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 해도 보건소, 단골병원, 또 복지관 이런 데를 좀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서 내 마음 허한 거를 자꾸 좀 채우는 게 필요하고요.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다 친한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 관계가 다 1cm 내 가족일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을 많이 싫지 않아도 되는 관계, 예를 들어 운동 레슨 클럽, 운동 레슨 받으러 다니는 거, 동호회, 여행 클럽, 이 정도는 취미를 붙이고 사는 것도 괜찮죠. 이건 젊을 때 시작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좋다 그래요. 혼자 놔두는데 혼자 놀지도 못하고 그냥 나 못 살아,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사람들이 안 가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살아야 주변에서도 좋다 그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늘 열심합니다. 주변을 보면 고상하고 젠틀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악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간들은 다 남이잖아요. 가족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이고, 여기서 남이라는 얘기는 좀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면서도 그 몇천 원 내는 거를 자기가 마치 인간을 산 것처럼 상대방한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공서나 또는 은행에 일 보러 가서도 내 앞에 마주 앉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마치 자기 하인이나 된 것처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 옛날 유행하던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건데, 이거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먹고 자고 싸는 것처럼. 그래서 심리학 개론 배운 사람들 다 나오죠. 그 삼각형으로 나온 인간의 기본 욕구.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게 소속감과 존중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를 못 배웠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차피 제가 직업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정도만 공감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점잖고 예의 바르면 저도 하나라도 막 더 해주고 싶지 않은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연세 드시면 본인이 화가 많고 섭섭한 게 많아지면서 내가 그거를 만나는 사람한테 표현 안 하면 상대방들이 나의 섭섭함을 모르고 나를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자식들 만날 때마다 아프단 얘기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알아. 본인이 어렸을 적에 본인 윗분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도 이 자식들 만났을 때 내가 아프단 얘기 안 하면 모를까 봐, 그래서 나 안 챙겨줄까 봐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럼 듣는 자식은 지겹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 자식들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알려주는 마음인데 과하지는 않게 해야죠. 자녀들 입장,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아프고 기운이 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면 짜증나지. 그런 상황에서 자꾸 챙겨달라 그러면 그거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가 있는데 거리두기 성격도 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거리두기인 사람들은 모임도 싫어하고 일관되게 만나는 사람도 한 사람뿐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세일즈나 영업을 하게 되고 매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거 되게 불편하게 되는 그런 누가 보기에도 거리두기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묘한 거리두기인 분이 있어요. 묘하다는 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거리두기를 평생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전화해서 뭐 주말에 불러내거나 그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회사 동료랑 잘 지내요. 근데 회사 옮겨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연락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남 앞에서 매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손님한테 잘해줘요. 그러나 손님이랑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아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있게 되잖아요.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들. 그때도 고객한테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주 어려서 뭐 대학교까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동료는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해요. 그러나 별로 친구를 만들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에서 있는 회식도 가고 모임도 잘 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동창회나 동문회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또 이분들의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줄어드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친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 시간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나중에 회사도 안 다니게 되시고 이제 모임 같은 게 저절로 없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돼서 60이나 70 되면은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의 친한 친구들만 만나면서 지내시고 진짜 말년에는 이분들이 슬퍼하게 될 때 뭔가 하면은 자기만 살아남았을 땐 굉장히 슬퍼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그래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시고 이 끔찍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죄송하지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으면은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걷지 못해서 밖에 못 나가던 친구들이 못 나오게 되는 아주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거리 두는 삶을 본인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가끔 오히려 집단 체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돼.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인 분들은 나는 굉장히 친구가 많았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와 긍정적 부정적은 달라요. 그래도 세상에는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면은 사교적이면은 다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사람들이랑 친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남의 욕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지고 들고. 그러나 본인은 본인이 폭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랑 같은 회사 다녀요. 회사 동료니까 어쩔 수 없이 어울려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직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분을 억지로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상대방도 나이가 들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 우리 대학 동창 4명이 모이는데 넷 중에 네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너를 내쫓겠니 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단적인 그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나는 빼고 지네들끼리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슬프지요. 나는 계속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계속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나의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남한테 뭔가를 더 잘해줘서 우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좋은 것과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로운 거는 독립변수예요. 아무리 상처받은 말, 내가 그 사람한테 야, 그거 그따위 거 그만둬. 뭘 그런 걸 신경 써. 이게 이 사람은 위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생일 때 선물해 줬다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싫어해서, 내 생각에는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이유 없이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돼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외톨이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슬프지요. 나머지 경우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의외의 것들인데요. 한 가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요, 적어도 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 친구들도 질리게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사도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술을 갖다 진짜 주유하게 되는데요, 몸에. 목마르면은 그냥 저절로 물 마시지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우리 몸에 물이 없는 게 비정상이어서 그래요. 맨날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 술이 없는 게 비정상이 돼요. 그래서 술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몸에서 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반주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밤에만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던 친구들은 내가 낮술 마시게 되면은 조금씩 멀어져요. 나중에는 낮술 마시는 친구들도요, 그 친구들도 처음에 술 마시기 시작할 때는 온전하게 만나길 원하거든요. 낮술을 좋아하더라도 날 만났을 때는 술 안 마신 상태로 시작해서 취하기를 원해요. 내가 항상 취해 있으면은 나는 친구들이랑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선 별로 안 마셔요. 모임에서 일찍 일어나요. 일단 맥주 두세 잔 들어오면 발동이 걸렸거든요. 집에 가요. 그래서 혼자 보드카 한 병 다 마시고 나서 자요. 주위 사람들이랑 같은 속도로 마시면은 뇌랑 몸에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게 되면은요, 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좁아져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확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일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더군다나 공황발작 같은 게 동반되는 우울증을 갖고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언제 공황발작이 생길지 무서워요. 그래서 뜬금없이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안 겪어봐서 그렇지 공황발작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고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으면서 질식할 것 같고 멈춰지진 않고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섭죠?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계속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그러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우울증은 4, 5년에 한번 재발하거든요. 첫 번째 우울증에서는 평생 사귀어온 친구들이 어느 정도 다 멀어져요.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 안 하니까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약속도 취소 잘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녁 한 7시쯤 되면은 좀 컨디션이 괜찮아지거든요. 한 7시에 친구랑 통화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1시에 만나기로 해요. 근데 못 일어나요. 약속 펑크네요. 멀어지지요. 또 우울증 걸리면은 밖에 나갈 때 내가 화장 잘하고 내 몸을 잘 꾸미는 게 중요한 분들은요, 약속했다가 이제 화장하고 옷 입는 순간부터 무너져요. 못 하겠거든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러면 점점 멀어지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되면은요, 친구랑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 얘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아니라요,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겉으로 들으면서. 아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저절로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이 저절로 나와서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우울증도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내 인간관계는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면 그래도 나아요. 우리는 우울증 하게 되면은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우울증은 결국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걸 못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지요.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동이 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면은 안 그러던 사람이 짜증내고 화를 내요. 진짜 평생 친구들이랑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진짜 온 친구들이랑 다 싸우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왜 술 친구들하고도 멀어지느냐. 평소에 나는 소주 3병 마시고 필름 끊기더라도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필름 끊기고 하는 짓은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들이 찍은 거 보니 다 귀여운 짓들이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분노가 주체가 안 돼서 그 주사가 폭력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내 삶을 6개월에서 1년 훑고 지나가게 되면은 친구의 거의 8, 90%랑 멀어지고요. 그 다음 4, 5년 동안 열심히 좋은 사람 사귀어 놓어도 또 우울증이 오면 멀어져요. 평생 가는 친구들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생 갈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성품이 좋고 그런 다음에 나는 평생 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감옥 가면은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며 결혼 생활이며 외적인 삶 역시 굉장히 순탄하고 무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친구하고는 평생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가냐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주위에서 친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평탄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평탄한 삶을 살 때 그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돼요.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어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하니까 나 멀어지게 되겠지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하도 이 결혼 생활 동안에 친구들의 아내들하고도 부부 동반으로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모이게 되면은 어색한 거예요. 내 삶에 굴곡이 있을수록 멀어지게 되지요. 내가 사업망에서 잠수 타게 됐어요.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번은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면은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친구라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평생 갈 수 있는 안정된 감정 조절과 안정된 인품과 안정된 생활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주위에서 인품이 좋다고 칭송이 자제하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좁아지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 없는 사람, 우리 영화에서 본 사람 있죠. 크루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할아버지. 대개 보면 아쉬운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원래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나이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사람이 융통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젊을 때는 왜 싫어도 받아주잖아요. 간짜장 먹으러 갔다가도 윗사람이 순댓국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 나는 그냥 간짜장 먹을 거거든 하는 것처럼 굳이 내하고 마음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참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제 대개 보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죠. 이게 전형적인 심리적인 성장 또는 심리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누구한테 특별히 기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왜 인생 살면서 위축받고 상처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기준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죠. 근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아랫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막말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나르시스트라든지 뭐 반사회적 성격 같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알고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관계를 끊잖아요. 옆 사람이 관계를 끊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히스테리,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 이익만 챙기고 친구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멀어지죠. 예를 들면
좋아서 만나긴 하는데 밥값, 술값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대는 잘 모를 텐데 나이 50 넘고 60 넘어서 만나는데도 네가 원래 내던 거니까 계속 내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낼 수는 있는데 계속 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돈 자꾸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10만 원 뭐 이런 사람. 나중에 갚더라도 이제 불편해져서 이렇게 지만 챙기는 것 같은 친구들을 안 만나고요. 또 하나는 친구 감정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 감정 배출구로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만날 때마다 욕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나이 먹어서도 있어요. 저기 어른들 많이 모이는 동네 가면 초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해서 만나는 칠순 어르신들이 서로 욕하면서 뭐 이끼저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만나요. 그리고 나 힘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 자랑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다니시다가 아유 수준 안 맞아서 안 갈래 그러는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거기 가면 지 잘난 척하는 친구 때문에 상처 입고 아니면 자기 힘든 얘기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라면 혹시 내가 내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감정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 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뭐 하버드 갔어.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 거의 그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멀어진 분들. 왜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좀 멀어지거든요.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 좀 짠하죠. 후가정을 아니까.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옆방 제 동료가 여행을 간대요. 근데 원래 둘이 갈래다가 자녀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가 넘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종이 한 장을 써서 줬대요.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뭔가 봤더니 여행 가서 음식 맛 타박하지 않기. 이거 물어보지 말기. 이거 얼마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는 관광하고 나서 이게 다냐? 라는 말 하지 말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야 집에 가서 된장국 먹는 게 낫겠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말기를 아빠한테 줬대요.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돼. 젊은 사람들하고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표적인데 나이 들면서는 일단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내 말이 다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을 수 있어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늙어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 젊을 때 하던 거 그리워하는 거. 그거 그리워서 젊을 때 하던 등산도 하기 힘들고 젊을 때 하던 수영 200m는 못하니까 나이 7순 먹으신 어른들이 젊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거. 어쩌다 한번 친구들 만나면 20살 때처럼 소주 한 2-3병씩 먹고 병 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건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넘버원은 나 늙었으니까 니들은 당연히 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전철 탈 때 그 왜 내가 보기엔 나보다도 건강한 분인데 등산 갔다 와서 되게 씩씩한 등산복 차림으로 저기 노약자석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는 어른들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 지하철도 돈 내고 탔을 것 같은 분인데 머리는 또 허옇지만 노인 행세하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대접할 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다 대접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하거나 눈치를 주면 사람들은 알지만 대접 안 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좀 늙은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겠군
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처음 만나면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몇 년생인데 그래서 몇 살인데 아니면 아빠가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이 많다는 걸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 오히려 그런 기준은 이게 동양의 문화권에서 연장자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유교의 근본 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은 어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게 유교의 근본 원리에 가깝죠.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대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잖아요. 국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특별 대책도 마련하고 방문간호팀이라는 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도와드릴 거 있는지 확인하러 다닐 정도로 독거노인들은 건강상 또는 정신건강상 아주 안 좋아요. 대개는 같이 사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처 입는 사람. 내가 원래 셈이 많아서 누가 자꾸 우리들 젊은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심심해서 보는데 페이스북 볼 때마다 상처 입어. 인스타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부러워가지고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면 혼자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 가족이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만나봐야 내가 해만 끼쳐지는 경우라면 가족이라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여자 주인공 지은탁이 이모 같은 존재. 같이 사는데 이모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물론 지은탁이가 갓난아기 때처럼 어렸을 때야 누가 먹여줘야 됐으니까는 그때야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가족 친구가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 해도 보건소, 단골병원, 또 복지관 이런 데를 좀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서 내 마음 허한 거를 자꾸 좀 채우는 게 필요하고요.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다 친한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 관계가 다 1cm 내 가족일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을 많이 싫지 않아도 되는 관계, 예를 들어 운동 레슨 클럽, 운동 레슨 받으러 다니는 거, 동호회, 여행 클럽, 이 정도는 취미를 붙이고 사는 것도 괜찮죠. 이건 젊을 때 시작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좋다 그래요. 혼자 놔두는데 혼자 놀지도 못하고 그냥 나 못 살아,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사람들이 안 가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살아야 주변에서도 좋다 그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늘 결심합니다. 주변을 보면 고상하고 젠틀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악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간들은 다 남이잖아요. 가족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이고, 여기서 남이라는 얘기는 좀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면서도 그 몇천 원 내는 거를 자기가 마치 인간을 산 것처럼 상대방한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공서나 또는 은행에 일 보러 가서도 내 앞에 마주 앉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마치 자기 하인이나 된 것처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 옛날 유행하던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건데, 이거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먹고 자고 싸는 것처럼. 그래서 심리학 개론 배운 사람들 다 나오죠. 왜 삼각형으로 나온 인간의 기본 욕구.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게 소속감과 존중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를 못 배웠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저는 어차피 제가 직업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텐 딱 적당한 정도만 공감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점잖고 예의 바르면 저도 하나라도 막 더 해주고 싶지 않은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연세 드시면 본인이 화가 많고 섭섭한 게 많아지면서 내가 그거를 만나는 사람한테 표현 안 하면 상대방들이 나의 섭섭함을 모르고 나를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자식들 만날 때마다 아프단 얘기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알아. 본인이 어렸을 적에 본인 윗분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도 이 자식들 만났을 때 내가 아프단 얘기 안 하면 모를까 봐. 그래서 나 안 챙겨줄까 봐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럼 듣는 자식은 지겹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 자식들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알려주는 마음인데 과하지는 않게 해야죠. 자녀들 입장,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아프고 기운이 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면 짜증나지. 그런 상황에서 자꾸 챙겨달라 그러면 그거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가 있는데 거리두기 성격도 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거리두기인 사람들은 모임도 싫어하고 일관되게 만나는 사람도 한 사람뿐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세일즈나 영업을 하게 되고 매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거 되게 불편하게 되는 그런 누가 보기에도 거리두기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묘한 거리두기인 분이 있어요. 묘하다는 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거리두기를 평생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전화해서 뭐 주말에 불러내거나 그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회사 동료랑 잘 지내요. 근데 회사 옮겨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연락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남 앞에서 매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손님한테 잘해줘요. 그러나 손님이랑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아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있게 되잖아요.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들. 그때도 고객한테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주 어려서 뭐 대학교까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동료는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해요. 그러나 별로 친구를 만들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에서 있는 회식도 가고 모임도 잘 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동창회나 동문회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또 이분들의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줄어드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친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 시간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나중에 회사도 안 다니게 되시고 이제 모임 같은 게 저절로 없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돼서 60이나 70 되면은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의 친한 친구들만 만나면서 지내시고 진짜 말년에는 이분들이 슬퍼하게 될 때 뭔가 하면은 자기만 살아남았을 땐 굉장히 슬퍼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그래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시고 이 끔찍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죄송하지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으면은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걷지 못해서 밖에 못 나가던 친구들이 못 나오게 되는 아주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거리 두는 삶을 본인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가끔 오히려 집단 체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돼.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인 분들은 나는 굉장히 친구가 많았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와 긍정적, 부정적은 달라요. 그래도 세상에는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면은 사교적이면은 다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사람들이랑 친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남의 욕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지고 들고. 그러나 본인은 본인이 폭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랑 같은 회사 다녀요. 회사 동료니까 어쩔 수 없이 어울려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직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분을 억지로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상대방도 나이가 들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 우리 대학 동창 4명이 모이는데 넷 중에 네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너를 내쫓겠니 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단적인 그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나는 빼고 지네들끼리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슬프지요. 나는 계속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계속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나의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남한테 뭔가를 더 잘해줘서 우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좋은 것과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로운 거는 독립변수예요. 아무리 상처받은 말, 내가 그 사람한테 야, 그거 그따위 거 그만둬. 뭘 그런 걸 신경 써. 이게 이 사람은 위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생일 때 선물해 줬다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싫어해서 내 생각에는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이유 없이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돼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외톨이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슬프지요. 나머지 경우 2가지는 뭔가 하면 의외의 것들인데요. 한 가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요. 적어도 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 친구들도 질리게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사도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술을 갖다 진짜 주의하게 되는데요, 몸에. 목마르면은 그냥 저절로 물 마시지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우리 몸에 물이 없는 게 비정상이어서 그래요. 맨날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 술이 없는 게 비정상이 돼요. 그래서 술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몸에서 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반주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밤에만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던 친구들은 내가 낮술 마시게 되면은 조금씩 멀어져요. 나중에는 낮술 마시는 친구들도요. 그 친구들도 처음에 술 마시기 시작할 때는 온전하게 만나길 원하거든요. 낮술을 좋아하더라도 날 만났을 때는 술 안 마신 상태로 시작해서 취하기를 원해요. 내가 항상 취해 있으면은 나는 친구들이랑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선 별로 안 마셔요. 모임에서 일찍 일어나요. 일단 맥주 2-3잔 들어오면 발동이 걸렸거든요. 집에 가요. 그래서 혼자 보드카 한 병 다 마시고 나서 자요. 주위 사람들이랑 같은 속도로 마시면은 뇌랑 몸에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게 되면은요. 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좁아져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확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일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더군다나 공황발작 같은 게 동반되는 우울증을 갖고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언제 공황발작이 생길지 무서워요. 그래서 뜬금없이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안 겪어봐서 그렇지? 공황발작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고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으면서 질식할 것 같고 멈춰지진 않고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섭죠?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계속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그러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우울증은 4-5년에 한번 재발하거든요. 첫 번째 우울증에서는 평생 사귀어온 친구들이 어느 정도 다 멀어져요.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 안 하니까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약속도 취소 잘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녁 한 7시쯤 되면은 좀 컨디션이 괜찮아지거든요. 한 7시에 친구랑 통화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1시에 만나기로 해요. 근데 못 일어나요. 약속 펑크네요. 멀어지지요. 또 우울증 걸리면은 밖에 나갈 때 내가 화장 잘하고 내 몸을 잘 꾸미는 게 중요한 분들은요. 약속했다가 이제 화장하고 옷 입는 순간부터 무너져요. 못 하겠거든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러면 점점 멀어지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되면은요, 친구랑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 얘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아니라요,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겉으로 들으면서. 아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저절로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이 저절로 나와서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우울증도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내 인간관계는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면 그래도 나아요. 우리는 우울증 하게 되면은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우울증은 결국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걸 못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지요.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동이 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면은 안 그러던 사람이 짜증내고 화를 내요. 진짜 평생 친구들이랑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진짜 온 친구들이랑 다 싸우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왜 술 친구들하고도 멀어지느냐. 평소에 나는 소주 3병 마시고 필름 끊기더라도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필름 끊기고 하는 짓은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들이 찍은 거 보니 다 귀여운 짓들이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분노가 주체가 안 돼서 그 주사가 폭력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내 삶을 6개월에서 1년 훑고 지나가게 되면은 친구의 거의 8, 90%랑 멀어지고요. 그 다음 4, 5년 동안 열심히 좋은 사람 사귀어놓어도 또 우울증이 오면 멀어져요. 평생 가는 친구들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생 갈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성품이 좋고 그런 다음에 나는 평생 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감옥 가면은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며 결혼 생활이며 외적인 삶 역시 굉장히 순탄하고 무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친구하고는 평생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가냐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주위에서 친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평탄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평탄한 삶을 살 때 그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돼요.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어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하니까 다 멀어지게 되겠지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하도 이 결혼 생활 동안에 친구들의 아내들하고도 부부 동반으로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모이게 되면은 어색한 거예요. 내 삶에 굴곡이 있을수록 멀어지게 되지요. 내가 사업망에서 잠수 타게 됐어요.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번은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면은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친구라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평생 갈 수 있는 안정된 감정 조절과 안정된 인품과 안정된 생활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주위에서 인품이 좋다고 칭송이 자제하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좁아지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 없는 사람, 우리 영화에서 본 사람 있죠. 크루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할아버지. 대개 보면 아쉬운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원래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나이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사람이 융통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젊을 때는 왜 싫어도 받아주잖아요. 간짜장 먹으러 갔다가도 윗사람이 순댓국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 나는 그냥 간짜장 먹을 거거든 하는 것처럼 굳이 내하고 마음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참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제 대개 보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죠. 이게 전형적인 심리적인 성장 또는 심리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누구한테 특별히 기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왜 인생 살면서 위축받고 상처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기준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죠. 근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아랫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막말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나르시스트라든지 뭐 반사회적 성격 같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알고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관계를 끊잖아요. 옆 사람이 관계를 끊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히스테리,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 이익만 챙기고 친구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멀어지죠. 예를 들면 좋아서 만나긴 하는데 밥값, 술값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대는 잘 모를 텐데 나이 50 넘고 60 넘어서 만나는데도 네가 원래 내던 거니까 계속 내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낼 수는 있는데 계속 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돈 자꾸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10만 원 뭐 이런 사람. 나중에 갚더라도 불편해져서 지만 챙기는 것 같은 친구들을 안 만나고요. 또 하나는 친구 감정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 감정 배출구로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만날 때마다 욕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나이 먹어서도 있어요. 저기 어른들 많이 모이는 동네 가면 초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해서 만나는 칠순 어르신들이 서로 욕하면서 뭐 이끼 저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만나요. 그리고 나 힘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 자랑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다니시다가 아유 수준 안 맞아서 안 갈래 그런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거기 가면 지 잘난 척하는 친구 때문에 상처 입고 아니면 자기 힘든 얘기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라면 혹시 내가 내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감정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 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뭐 하버드 갔어.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 거의 그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멀어진 분들. 왜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좀 멀어지거든요.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 좀 짠하죠. 후가정을 아니까.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옆방 제 동료가 여행을 간대요. 근데 원래 둘이 갈래다가 자녀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가 넘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종이 한 장을 써서 줬대요.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뭔가 봤더니 여행 가서 음식 맛 타박하지 않기. 이거 물어보지 말기. 이거 얼마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는 관광하고 나서 이게 다냐? 라는 말 하지 말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야 집에 가서 된장국 먹는 게 낫겠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말기를 아빠한테 줬대요.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돼. 젊은 사람들하고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의 대표적인데, 나이 들면서는 일단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내 말이 다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을 수 있어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늙어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 젊을 때 하던 거 그리워하는 거. 그거 그리워서 젊을 때 하던 등산도 하기 힘들고 젊을 때 하던 수영 200m는 못하니까 나이 7순 먹으신 어른들이 젊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거, 어쩌다 한번 친구들 만나면 20살 때처럼 소주 한 2-3병씩 먹고 병 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건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넘버원은 나 늙었으니까 니들은 당연히 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전철 탈 때 그 왜 내가 보기엔 나보다도 건강한 분인데 등산 갔다 와서 되게 시식한 등산복 차림으로 저기 노약자석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는 어른들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 지하철도 돈 내고 탔을 것 같은 분인데 머리는 또 허옇지만 노인 행세하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대접할 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다 대접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하거나 눈치를 주면 사람들은 알지만 대접 안 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좀 늙은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겠군 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처음 만나면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몇 년생인데, 그래서 몇 살인데, 아니면 아빠가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이 많다는 거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 오히려 그런 기준은 이게 동양의 문화권에서 연장자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유교의 근본 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은 어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게 유교의 근본 원리에 가깝죠.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대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잖아요. 국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특별 대책도 마련하고 방문간호팀이라는 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도와드릴 거 있는지 확인하러 다닐 정도로 독거노인들은 건강상 또는 정신건강상 아주 안 좋아요. 대개는 같이 사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처 입는 사람. 내가 원래 셈이 많아서 누가 자꾸, 우리들 젊은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심심해서 보는데 페이스북 볼 때마다 상처 입어. 인스타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부러워가지고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면 혼자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 가족이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만나봐야 내가 해만 끼쳐지는 경우라면 가족이라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여자 주인공 지은탁이 이모 같은 존재, 같이 사는데 이모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물론 지은탁이가 갓난아기 때처럼 어렸을 때야 누가 먹여줘야 됐으니까는 그때야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가족 친구가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 해도 보건소, 단골병원, 또 복지관 이런 데를 좀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서 내 마음 허한 거를 자꾸 좀 채우는 게 필요하고요.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다 친한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 관계가 다 1cm 내 가족일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을 많이 싫지 않아도 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운동 레슨 클럽, 운동 레슨 받으러 다니는 거, 동호회, 여행 클럽,
이 정도는 취미를 붙이고 사는 것도 괜찮죠. 이건 젊을 때 시작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좋다 그래요. 혼자 놔두는데 혼자 놀지도 못하고 그냥 나 못 살아,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사람들이 안 가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살아야 주변에서도 좋다 그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늘 결심합니다. 주변을 보면 고상하고 젠틀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악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간들은 다 남이잖아요. 가족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이고, 여기서 남이라는 얘기는 좀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면서도 그 몇천 원 내는 거를 자기가 마치 인간을 산 것처럼 상대방한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공서나 또는 은행에 일 보러 가서도 내 앞에 마주 앉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마치 자기 하인이나 된 것처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 옛날 유행하던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건데, 이거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먹고 자고 싸는 것처럼. 그래서 심리학 개론 배운 사람들 다 나오죠. 왜 삼각형으로 나온 인간의 기본 욕구.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게 소속감과 존중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를 못 배웠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차피 제가 직업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정도만 공감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점잖고 예의 바르면 저도 하나라도 막 더 해주고 싶지 않은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연세 드시면 본인이 화가 많고 섭섭한 게 많아지면서 내가 그거를 만나는 사람한테 표현 안 하면 상대방들이 나의 섭섭함을 모르고 나를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자식들 만날 때마다 아프단 얘기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알아. 본인이 어렸을 적에 본인 윗분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도 이 자식들 만났을 때 내가 아프단 얘기 안 하면 모를까 봐. 그래서 나 안 챙겨줄까 봐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럼 듣는 자식은 지겹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 자식들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알려주는 마음인데 과하지는 않게 해야죠. 자녀들 입장,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아프고 기운이 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면 짜증나지. 그런 상황에서 자꾸 챙겨달라 그러면 그거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가 있는데 거리두기 성격도 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거리두기인 사람들은 모임도 싫어하고 일관되게 만나는 사람도 한 사람뿐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세일즈나 영업을 하게 되고 매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거 되게 불편하게 되는 그런 누가 보기에도 거리두기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묘한 거리두기인 분이 있어요. 묘하다는 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거리두기를 평생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전화해서 주말에 불러내거나 그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고 다음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회사 동료랑 잘 지내요. 근데 회사 옮겨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연락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남 앞에서 매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손님한테 잘해줘요. 그러나 손님이랑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아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있게 되잖아요.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들. 그때도 고객한테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주 어려서 뭐 대학교까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동료는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해요. 그러나 별로 친구를 만들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회사에서 있는 회식도 가고 모임도 잘 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동창회나 동문회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또 이분들의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줄어드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친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 시간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나중에 회사도 안 다니게 되시고 이제 모임 같은 게 저절로 없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나이 돼서 60이나 70 되면은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의 친한 친구들만 만나면서 지내시고 진짜 말년에는 이분들이 슬퍼하게 될 때 뭔가 하면은 자기만 살아남았을 땐 굉장히 슬퍼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그래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시고 이 끔찍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죄송하지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으면은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걷지 못해서 밖에 못 나가던 친구들이 못 나오게 되는 아주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거리 두는 삶을 본인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가끔 오히려 집단 체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돼.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인 분들은 나는 굉장히 친구가 많았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와 긍정적, 부정적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면은 사교적이면은 다 긍정적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사람들이랑 친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나는 항상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남의 욕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지고 들고. 그러나 본인은 본인이 폭탄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랑 같은 회사 다녀요. 회사 동료니까 어쩔 수 없이 어울려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직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분을 억지로 만나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잖아요. 상대방도 나이가 들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 우리 대학 동창 4명이 모이는데 넷 중에 네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너를 내쫓겠니 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단적인 그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나는 빼고 지네들끼리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슬프지요. 나는 계속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계속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나의 적극적이면서 부정적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남한테 뭔가를 더 잘해줘서 우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 좋은 것과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로운 거는 독립변수예요. 아무리 상처받은 말, 내가 그 사람한테 야, 그따위 거 그만둬. 뭘 그런 걸 신경 써. 이게 이 사람은 위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생일 때 선물해 줬다 그래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싫어해서 내 생각에는 난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이유 없이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돼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외톨이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슬프지요. 나머지 경우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의외의 것들인데요. 한 가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요. 적어도 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 친구들도 질리게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사도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은 술을 갖다 진짜 주의하게 되는데요, 몸에. 목마르면은 그냥 저절로 물 마시지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우리 몸에 물이 없는 게 비정상이어서 그래요. 맨날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 술이 없는 게 비정상이 돼요. 그래서 술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몸에서 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반주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밤에만 이렇게 모여서 술 마시던 친구들은 내가 낮술 마시게 되면은 조금씩 멀어져요. 나중에는 낮술 마시는 친구들도요. 그 친구들도 처음에 술 마시기 시작할 때는 온전하게 만나길 원하거든요. 낮술을 좋아하더라도 날 만났을 때는 술 안 마신 상태로 시작해서 취하기를 원해요. 내가 항상 취해 있으면은 나는 친구들이랑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선 별로 안 마셔요. 모임에서 일찍 일어나요. 일단 맥주 두세 잔 들어오면 발동이 걸렸거든요. 집에 가요. 그래서 혼자 보드카 한 병 다 마시고 나서 자요. 주위 사람들이랑 같은 속도로 마시면은 뇌랑 몸에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게 되면은요. 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좁아져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확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일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더군다나 공황발작 같은 게 동반되는 우울증을 갖고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언제 공황발작이 생길지 무서워요. 그래서 뜬금없이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안 겪어봐서 그렇지? 공황발작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고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으면서 질식할 것 같고 멈춰지진 않고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섭죠?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계속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그러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우울증은 4, 5년에 한번 재발하거든요. 첫 번째 우울증에서는 평생 사귀어온 친구들이 어느 정도 다 멀어져요. 갑자기 잠수 타고 연락 안 하니까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약속도 취소 잘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녁 한 7시쯤 되면은 좀 컨디션이 괜찮아지거든요. 한 7시에 친구랑 통화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1시에 만나기로 해요. 근데 못 일어나요. 약속 펑크네요. 멀어지지요. 또 우울증 걸리면은 밖에 나갈 때 내가 화장 잘하고 내 몸을 잘 꾸미는 게 중요한 분들은요. 약속했다가 이제 화장하고 옷 입는 순간부터 무너져요. 못 하겠거든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러면 점점 멀어지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되면은요. 친구랑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 얘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아니라요.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겉으로 들으면서. 아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저절로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이 저절로 나와서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우울증도 자기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내 인간관계는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렇게 우울증으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면 그래도 나아요. 우리는 우울증 하게 되면은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우울증은 결국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걸 못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지요.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충동이 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면은 안 그러던 사람이 짜증내고 화를 내요. 진짜 평생 친구들이랑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진짜 온 친구들이랑 다 싸우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왜 술 친구들하고도 멀어지느냐? 평소에 나는 소주 3병 마시고 필름 끊기더라도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필름 끊기고 하는 짓은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들이 찍은 거 보니 다 귀여운 짓들이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분노가 주체가 안 돼서 그 주사가 폭력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내 삶을 6개월에서 1년 훑고 지나가게 되면은 친구의 거의 8, 90%랑 멀어지고요. 그 다음 4, 5년 동안 열심히 좋은 사람 사귀어놓어도 또 우울증이 오면 멀어져요. 평생 가는 친구들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생 갈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성품이 좋고 그런 다음에 나는 평생 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감옥 가면은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며 결혼 생활이며 외적인 삶 역시 굉장히 순탄하고 무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친구하고는 평생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가냐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주위에서 친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평탄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평탄한 삶을 살 때 그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돼요.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어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은 친구들이랑 연락을 못하니까 나 멀어지게 되겠지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하도 이 결혼 생활 동안에 친구들의 아내들하고도 부부 동반으로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모이게 되면은 어색한 거예요. 내 삶에 굴곡이 있을수록 멀어지게 되지요. 내가 사업망에서 잠수 타게 됐어요.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번은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면은 평생 가는 친구를 가려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친구라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평생 갈 수 있는 안정된 감정 조절과 안정된 인품과 안정된 생활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주위에서 인품이 좋다고 칭송이 자제하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평생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